안녕하세요. 서성원입니다. 제가 1989년에 학력고사 시절이죠. 그때 데뷔를 해서 올해로 35년 차입니다. 대치동에서만 한 30년이 됐고요. 이제 같이 수업을 했던 강사들은 다 떠나고 마지막 남은 강사입니다. 대치동 시대인재에서 내신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 특히 휘문고 내신을 집중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400명이 넘었는데요. 1, 2학년 합해서 말씀입니다. 아마 내신에서 1등급에서 4등급 학생의 거의 95%가 수강하고 있지 않을까 추정되고요. 비결은 이제 제가 들은 이야기죠. 학부모들, 학생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첫째로 제일 이야기 많이 하는 부분이 컨텐츠 부분을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고요. 두 번째는 설명 방식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이다. 그 다음에 그 나이에 열정도 좀 있네, 이런 정도죠. 그게 아마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93년) 그때는 수능을 2번 볼 때입니다. 8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수능을 2번 볼 때 한 번 보고 그 다음 해는 한 번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92년 정도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학력고사 들어와서 좀 적응할 만하니까 수능이 바뀌죠. 94년부터는 수능뿐 아닙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데 대학별 본고사가 있었습니다. 국영수 다. 그래서 수능 플러스 본고사 체제죠. 저는 될 수 있으면 자료를 만들어 쓰려고 했거든요. 이게 변화가 한번 오면 힘든 거예요. 또 죽어라서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능 본고사 체제에서 97년이 돼요. 97년이 되면 교육부에서 본고사를 없애버립니다. 수능 플러스 이제 논술 시대로 오는 거예요. 97년부터. 근데 그 논술에 한 2000년쯤 가면요, 논술에 영어가 포함됩니다. 이른바 영어 논술이라고 하는데, 영어 논술이 에세이가 아니고요, 국어 논술 지문에 국어 비문학 지문 2개, 영어 비문학 지문 2개. 그래서 영어와 국어를 짬뽕을 시켜놓은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대학들이 다 선호하던 방식이었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그거 준비하느라 제가 국어선생님하고 나하고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정말 밤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자료 만드느라 어려웠습니다. 이제 그게 논술이 다 영어 논술은 다 없어지고요. 이제 수능 상대평가 내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절대평가 내신이잖아요. 그래서 학력고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냥 정신없이 막 달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대요. 결론적으로 우선 말씀드리면요, 저는 학교 내신 시스템에 있다고 봐요. 학교 내신을 어떻게 출제하냐에 따라서 얘들이 나중에 수능에서 굉장히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 그 결과를 보면요, 일단 휘문고등학교가 작년에 의대만 150명이 합격을 합니다. 전국 1위를 했어요. 근데 서울대까지 포함하면 180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죠. 전교 380명 중에 180명. 말이 되나? 그럼 휘문고등학교 들어올 때 좋은 아이들이 많이 들어왔어. 그래서 많이 듣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전국형 자사고, 상상고 이런 데 있잖아요. 외대, 부고. 성적 다 보잖아요. 휘문 성적 안 봅니다. 이른바 속칭 뺑뺑이 돌려 들어온 애예요. 몇 년간 면접도 안 받습니다. 그냥 뺑뺑이 돌려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입구는 똑같다. 일반 학교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나갈 때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달라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디에 있냐? 학교 내신이, 얘들이 학교 내신에 얼마나 고생을 하냐? 단순 암기형 문제 내지 않습니다. 휘문에서. 영어만 보더라도요, 범위도 작아요. 그런데 시험을 진짜 고도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든다.
애들 머리에 쥐나도록 생각을 해야 돼. 사고를 해야 돼. 전부 변형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응하려면 엄청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노력해야 된다. 그것이 나중에 얘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3학년 올라가서 수능에 엄청난 기반이 된다. 그러니까 내신을 버린 아이들은 결과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내신은 내신을 열심히 하고 그걸 바탕으로 수능 이렇게 가면 거의 성공하더라. 학교 내신 출제 시스템이 첫 번째 포인트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 걸맞는 자료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학원에 제가 말씀드린 주 변수가 아니라 종속 변수다. 학교에 따라서 학원은 우리가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다른 과목, 국어, 수학, 과학, 자료들 제가 알고 있는 일타 대강사들 자료 장난 아니거든요. 정말 자료 장난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영어 자료가 제일 뒤쳐져 있다. 그러니까 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전국적 현상일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를 한번 돌아보죠. 그러면 어떤 곳이 학원이 성장할 수 있는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젊으신 선생님들이 어디에서 내가 수업을 하냐? 이거하고도 긴밀한 연관이 있겠죠. 대치동의 역사를 보면 앞으로 우리 그 미래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강남이 발달하게 된 그 역사를 가만 한번 보면요. 1980년 전후입니다. 뭐 최초는 아니지만 아파트가 이제 집단적으로 지어지기 시작한 게 1980년 그때입니다. 대규모로 아파트가 지어지니까 말하자면 학원 입장에서 학부모들이 유입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수가 유입을 합니다. 엄청나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또 필요한 게 뭐죠? 학교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학교가 지어지는데 강북, 외지 다른 지역에서 대치동으로 대거 이전을 시작합니다. 고등학교가 이제 마구 생기기 시작하죠. 근데 어디에서 많이 생기냐? 우리가 강남하면 이제 강남 3구, 압구정, 서초, 대치 이렇잖아요. 근데 대치동 주변이 제일 학교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당시 학원을 보면요. 80년대입니다. 학원을 보면 그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형 입시학원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다 존재감이 없죠. 이제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죠. 노량진에 한샘학원이 있죠. 유명했죠. 그 다음에 서울역 대일학원,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대형 학원이 있었습니다. 한 반에 대강사는 250명, 300명 그렇게 수업을 하죠. 놀랍게도 에어컨도 없습니다. 에어컨도 없고 의자도 1인용 의자가 아닙니다. 교회식 의자입니다. 그래서 닭장 같은 수업이죠. 그런데 수업을 하는 거예요. 압구정동, 서초동은 개인 지도가 성행을 해요. 그런 데는 이제 못 보내겠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치동은 중산층이니까 그 당시에 개인 지도의 수업료가 얼마나 있겠어요? 물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담배가 300원 할 때입니다. 단과학원, 이른바 서울역 대일 한샘학원이 수강료가 2만 원대. 한 달에 2만 원. 그것도 주 5일, 6일 수업입니다. 한 달에 2만 원 내면 돼요. 그런 데를 압구정이나 서초, 대치 안 보내죠. 근데 압구정하고 서초는 부촌이기 때문에 개인 지도를 시키는 거예요. 대치동은 개인 지도를 다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여유가 없죠. 100만 원을 지불할, 한 과목 다 100만 원을 지불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욕구가 생겼습니까? 대형 단과가 아니고 개인 지도는 내가 시킬 수 없고 그 중앙에 어떤 뭔가 절충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욕구에 따라서 생긴 게 지금 그룹학원이에요. 정원 20명, 수강료 과목당 20만 원. 그러니까 그 아주 욕구가 딱 맞아들고 유명 강사를 초빙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이 학원이 시작됐죠. 그게 이제 완전히 인기를 끌은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점차 흐르죠. 2000년대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이 그룹 학원에서 잘하는
선생들을 강사들을 대형학원에서, 대형학원은 그 당시만 해도 대형학원은 대치동에서 대형학원은 안 돼요. 심지어는 그때 제일 유명한 종로학원이 들어와서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룹학원이 깨진 거예요. 근데 대형학원에서 이제 이른바 유명 강사들을 서로 영입 경쟁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학원이 대형학원 쪽으로 강사들이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 양 두 개가 이제 점점 같이 공존을 하죠. 그룹과 대형. 그러다가 2010년대에 시대인재 학원이라는 학원이 등장을 해요. 후발주자입니다. 뭘 가지고 왔습니까? 서바이벌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컨텐츠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엄청난 반영. 시작한 지 몇 년 만에 종합반 1위, 단과 1위, 전체를 그냥 다 석권을 해버리죠. 뭐 제가 너무 몸담고 있는 학원인데 정말 대단한 학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대인재 위주로 거의 챔피언이 됐다. 그게 대치동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지역에서 수업을 해야 될까? 이런 거. 또 자꾸 대치동 학원 중심으로 그냥 학원 중심으로. 그 학원 중심으로 하지 말고 학원이 무슨 선도에 나간 게 아니고 학부모와 학교와 그 다음에 그 욕구에 맞출 수 있는 학원, 이렇게 되는 거지 학원이 먼저가 절대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한 번 기로했었죠. 이제 또 한 번 그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2025년이 되면 내신 절대평가로 다 바뀝니다. 또 하나의 큰 쓰나미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능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입시 제도에 하나의 큰 변곡점이 곧 다가온다. 그게 2025년입니다. 아까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그냥 넘기면 안 되고요. 미래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되겠죠. 어렵죠. 위기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수업을 하면서 이 정도로 영어가 어려운 적이 있었나? 너무 어렵고 힘들죠. 다만 절대 학원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입시제도의 변화 과정 속에서 학원이 망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죠. 학원은 망하지 않는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우리 영어는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제 문제점, 원인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이 원인을 좀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분석을 해서 대안을 찾자 하는 것이 오늘의 제가 하고 싶은 주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영어가 꼴찌잖아요. 수학, 과학, 국어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하고 사회 다음에 영어입니다. 꼴찌가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과목 순서가 영수국입니다. 영어가 제일 위에 있었어요. 이랬던 영어가 지금 제일 꼴찌로 밀렸다. 제도적 요인이 크죠. 제도적 요인은 무시할 수 없는데 우리가 제도 요인만 탓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근데 그것만 절대적인 게 아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다. 우리 내부적에서 한번 요인을 찾아보자. 제가 이제 컨텐츠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이제 자료들을 쭉 모아봤죠. 내신 자료들, 인터넷에 뭐 판매되고 있는 자료들, 그 다음에 서점에서 팔고 있는 자료들을 쭉 이렇게 보고 내가 깜짝 놀란 게, 야, 이건 정말 문제다. 왜냐? 중학교 다 올라오죠? 이제 암흑기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검토해보고 놀란 게, 학원은 다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자료가 전부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전부 어떤 자료냐? 암기 자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이제 암기로 내몰립니다.
세상에 교과서 한 과를 60페이지, 70페이지 그게 다 암기 자료예요. 그걸 3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올랐다. 또 암기하라는 거예요. 이제 애들 머리가 컸습니다. 말 안 들어요. 부모말. 내가 학원 암기만 하러 가는 학원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 다음에 시험이 또 암기한 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원 갈 필요성을 못 느끼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정말 고쳐야 됩니다. 이거 우리 고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컨텐츠 개발이 제일 먼저고,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 제가 속일 이유도 없고 부인할 생각도 없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수업 강의가 이미 지났죠 이미.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이거다. 제가 먼저 좀 내신 자료에 대한 하나의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가 요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쌤들이 비판만 하지 마시고 서로 좋은 자료 만들기 경쟁을 하자.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는다. 그래서 앞으로의 초점은 컨텐츠에 만들어야 된다. 나머지는 좀 전략적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략적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너무 많은 학교를 맡으면 집중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수를 줄여라. 학교 수를 줄이고 연구할 시간을 확보를 해라.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겠죠? 상위권을 오게 해야 된다. 상위권이 나와야 그 다음 아이들이 나온다. 그 상위권을 나오게 하는 우리가 이것도 컨텐츠와 긴밀한 연관이 있겠죠. 설명 방식하고 연관되고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의 방향성은 컨텐츠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부분의 이제 주요 부분인데요. 그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 건가, 그리고 컨텐츠 만든 걸 어떻게 가르칠 건가, 이 두 가지가 아마 오늘 핵심이 되겠죠. 영어 그 교육평가 지침에 영어는 재진술, 미스테이트먼트라고 그러죠. 재진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지문을 배운 대로 내는 게 아닌 거예요. 배운 대로 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재진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용어로 변형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출제 기준에 맞추면 돼요. 출제 기준에 맞추면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재진술 변형이 어떤 거냐? 첫째 어휘 변형이죠. 어휘 변형이 어떤 거죠? 동의어, 반의어, 유의어, 영영풀이 이런 게 어휘 변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 변형입니다. 표현을 바꾸는 거예요. 있는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누가 그대로 쓰면 다 맞춰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변형을 시키죠. 표현 변형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어법 변형이죠. 어법 변형은 예를 들어서 A라는 거를 B라는 것으로 네가 패러프레이징 할 수 있냐 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자, 어휘, 표현, 어법 변형이다. 어법 재진술이죠. 이건 교육 목적에 부합하잖아요. 네가 배운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그 다음에 두 번째 팁은 제가 이거는 학생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디테일입니다. 디테일. 내신은 디테일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 딱 학교 시험 나오는 것만 딱 가르쳐. 10개를 가르쳤어. 다 나왔어. 끝.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냐?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변형은 굉장히 변화무쌍,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아이들한테 많은 정보를 주는 겁니다. 많이 이해시키고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이제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겠죠. 근데 우리는 자꾸 적중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적중에 목을 매게 되면 어떻게 되냐?
디테일이 사라집니다. 자꾸 중요한 것만 찍게 되죠. 그래서 제가 요거는 나중에 제 영상에서, 제 자료에서, 물론 이 자료는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학생이에요. 당연히. 근데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이 자료를 좀 참고하셔서 내가 선생님을 가르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일단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요 대안을 가지고 서로 우리가 토론하고 고치고 새로운 자료 나오고 그래 아이들이 사고력을 늘려서 결국 수능까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우리가 만들자는 것이 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요약하자면 두 가지죠. 하나는 재진술이다. 하나는 디테일이다. 요게 자료 만드는 팁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모티베이션, 명사가 되겠죠. 얘는 엔컬리지. 제가 이제 개념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개념화. 그 개념이 있으면 다른 지식에 적용이 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언어죠, 언어. 언어는 논리죠. 논리는 과학입니다. 어떤 표현이 있으면 그 표현에 대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설명시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럼 이거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아니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데 왜 동사 원형이 오죠? 답변입니다. 야 지각동사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야. 동사 원형이 오죠? 지각동사기 때문에. 그럼 왜 지각동사죠?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러죠? 비셔 서클 그럽니다. 뭔 말이냐? 순환 논증이에요. A를 설명하는데 B를 끌어들이고 B를 설명하는데 A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의 논리가 아니죠. 완전 비논리가 지금 영어 설명에 지금 이러고 있다 우리가. 이거 좀 고치자. 그것뿐 아니라 너무 많습니다. 제 자료는요. 솔북을 통해서 3월 초에 순차적으로 업로드 될 겁니다.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두 가지인데 교과서가 있고 빠바가 있어요. 교과서는 능률 김성곤, 시사 박준환. 요거는 이제 교과서 포맷이고 하나는 빠바는 요거는 일종의 이제 모의고사 포맷하고 똑같거든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요렇게 만드는구나. 교과서는 요렇게 만드는구나 하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근데 비슷합니다. 아이디어는. 일단 모두 파트 1, 2, 3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첫 번째 파트는 뭐냐? 본문 상세 분석과 아까 말씀드린 어휘 변형, 어법 변형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파트 2는 어법만 따로 어법 모두 고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 일반적인 뭐 5개 주고 고쳐라는 게 있고 하나는 모두 고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파트 3는 본문 부분 남기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파트 1이에요. 파트 1이 본문 분석과 어휘 변형 문제를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문제가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사고력이 굉장히 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 어법 변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 자료에 그 아이디어는 뭐냐? 제일 중요한 아이디어는 뭐냐? 아이들로 하여금 사고를 하게 하겠다. 그래서 다른 데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내신 자료가 수능 대비가 되네. 수능 대비를 앞으로 할 수 있는 토대가 되네. 내용적으로는 교과서 내용이야. 그거는 뭐 스토리텔링이잖아요. 수능은 비문학 지문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나 적어도 교과서를 하면서 1, 2학년 동안 표현, 어법, 어휘 이 부분은 1, 2학년을 다 거치면 그래도 수능 대비가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파트 2, 3는 이거는 앞에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암기 위주의 자료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려운 시기죠. 힘든 시기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죠. 2025년이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또 환경이 될 겁니다. 딱 두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첫째, 컨텐츠를 개발해라.
두 번째, 이 컨텐츠를 내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잘 전달할 것이냐를 연구해라. 요 두 가지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제가 살아남은 것처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작업을 제가 처음 시작하겠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영어 컨텐츠의 시대를 같이 한번 열어보자. 그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마치겠습니다.